삼국유사라고 하는 제목이 나타내는 바로 따르면 삼국의 역사와 문화부터 시작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삼국유사를 펼치면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국 고대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대략 연대가 기원전 233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삼국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뿐만 아니라 고조선에서 시작되면서 위만조선을 거쳐 한참 뒤에 고구려, 그 다음에 변함백제, 그리고 신라로 이어지는 이런 다양한 조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평범하게 생각하더라도 삼국유사를 읽을 때 왜 이런 조목들이 나오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심도 있게 또 중요하게 다룬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유사를 단순히 자료집으로만 보고 말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라든지 다른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고대사에 대해서 물론 풍부하진 않지만 이렇게 단편적이나마 자료가 있다는 것에 대체로 만족하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삼국유사가 특정한 의도 또는 역사의식을 갖고 서술된 책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결코 소홀히 다룰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았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의 제일 앞부분에 특이하게 나오는 조목들은 총 17개 정도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원고에도 있지만 화면에 한번 전체를 띄워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고조선에서 위만조선, 마한, 이부, 그리고 78국, 낙랑국, 북대방 이렇게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신라시조 혁거세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라시조 혁거세왕 이후로는 주로 신라의 역대 왕들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삼국유사를 비판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 조목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신라고 반면에 고구려나 백제와 관련된 조목들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매우 치우쳐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이련이 단순히 기록을 참조해서 역사서를 쓴 게 아니고 당신이 평생 돌아다니면서 지나갔던 곳곳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역사서를 서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아다닌 지역이 개성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신라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치우친 면이 있지만 훨씬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바로 그 점 때문에라도 삼국유사는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조목들 앞부분에 있는 것들 보면 이부라든지 78국, 특히 북대방, 남대방 이런 부분들은 국가로 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목들을 다 두었을까?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삼국유사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조목들과 관련해서는 먼저 다루어야 될 것들이 통사라고 하는 역사서입니다. 통사라고 하는 역사서는 원래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할 때 나왔던 역사서 서술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마천이 사기를 서술한 뒤에 저술된 한서, 후한서, 삼국지 등은 단대사라고 해서 끈을 단
그 다음에 시대대, 역사 사자를 써서 단대사라고 합니다. 이 단대사는 한 시대를 끊어서 다룬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왕조가 성립되고 진행된 뒤에 멸망에 이르는 것까지, 그러니까 한 왕조의 역사를 다룬 것이 단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비록 삼국을 다루었지만 동시에 존재했던 세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한 왕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한서 이후에 진행된 단대사 저술 흐름에 그대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김부식 삼국사기 이후에 삼국이라는 제목을 내걸면서 서술된 삼국유사는 특이하게도 그런 단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일현선임만의 독특한 점이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가가 나름대로 이전과 다른 역사서를 쓸 때는 특정한 또는 특별한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역사인식은 시대 변화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통사의 전통이 끊어지긴 했지만 통사로서 기전체 역사 서술을 보여준 사마천의 사기만 하더라도 그 기전체 형식은 독특하지만 그런 형식이 나타난 배경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대부분 이 역사학이나 또는 철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게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사이를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프스가 그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축의 시대는 말 그대로 인류 문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붙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루어진 문명의 역사가 그 이후 지금 21세기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중국의 경우에는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로 불리는 그런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원전 770년에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 요 사이 한 500여 년을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됐다는 거고, 철기가 사용되면서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그 이전에 청동기 시대를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청동기로는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무기를 만들어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대체로 권위를 나타내는 장식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무기로는 철기시대 이전에 대부분 나무나 돌입니다. 근데 철기시대가 들어와서 쇠를 단련해서 만든 무기가 등장하고,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핵무기에 버금가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철기를 갖지 못한 부족이나 민족들은 대외전쟁에서 바로 쉽사리 멸종에 이를 수 있는 또는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큰 환난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철기가 농기구로 사용되면서 생산력이 급증을 합니다. 생산력이 급증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그 이전과는 다르게 소수 부족이라든지 민족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서 좀 더 폭넓은 민족을 넘어서는 그런 세계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또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라든지 하는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또는 보편적 사유 또는 보편적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학계에서는 바로 이 시대에 나타난 그런 철학들 또는 종교들이 그 이후에 2500여 년 동안 인류 문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영향을 끼쳐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이때
소위 말하는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가들이 등장하고 이 제자백가들이 중국 문명의 중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특히 기원전 221년 지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상들이 활짝 꽃을 피웠던 게 일단락됩니다. 그러면서 제국의 시대가 열리죠. 그런 현 변화가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불교와 관련해서 인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쇼카 왕이 등장을 하죠. 아쇼카 왕이 나타났을 때 인도의 왕조는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가 한 일은 지시황의 진나라와 비슷합니다. 각 소국들로 흩어져 있던 인도의 많은 나라들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병합을 하고 그래서 통일을 이룬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비군을 마련한 것, 그 다음에 관료제를 둔 것,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당연히 상비군의 군대는 철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진시황의 진나라와도 매우 흡사합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도 상비군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관료제를 지향했기 때문에 다른 제후국들과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부국강명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우리아 왕조 때에 석가모니의 불교가 전 인도에 아주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또 영향을 끼칩니다. 또 거기서 서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또 존재했었죠.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550년에서 기원전 220년 요 사이에 등장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로 주변 수많은 나라들을 병합하면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확보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인도에까지 땅을 넓혔던 인물입니다. 이런 군사적, 경제적 변화와 함께 나타난 것이 지적으로 보편 철학 또는 보편 종교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지적 혁명으로 불리는 큰 변화고 이런 변화가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역사서 편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도 바로 그런 와중에서 나타난 책입니다. 그보다는 좀 뒤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을 함으로써 역시 그런 역사 흐름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로 다시 들어오면 이러한 큰 변화들이 나타나는 시기 그리고 그런 때에 새로운 지적인 변화 그리고 그에 걸맞은 역사서 편찬이라든지 또는 기록들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서는 중요한 기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들 또는 기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원전 8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지적혁명이 그 이후로 한 100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쭉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다시 한번 혼란 또는 변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시기가 대략 기원 후 11세기에서 14세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원 후 11세기에서 14세기 서양에서는 대부분 이 경우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직전으로 이해합니다.
말 그대로 베네치아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역사적으로 또 더 크게 보면 이 시기에 일어난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5년에 1차 십자군이 출발한 뒤로 한 200여 년 동안 이어진 9차례의 십자군 원정. 이것은 전 유럽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몰고 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가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에도, 다른 지역에도 바로 일어납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이 11세기에 동북아를 중심으로 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거란족이 일어나면서 요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고, 그 요 나라가 중국, 중원 땅을 침략하면서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거란의 요 나라는 중원만 침략한 것이 아니고요, 고려까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1차 침입, 2차 침입 이렇게 연이어서 위협을 가하죠. 그래서 고려 사회도 안전지대가 아닌 말 그대로 거대한 역사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이 11세기, 특히 11세기 후반입니다. 그리고 거란족의 요 나라가 나중에 여진족의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된 뒤에도 여전히 그런 변화는 지속됩니다. 그리고 1206년에 몽골 징기스칸이 나타나면서 통일된 몽골족들이 제국을 이루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랍과 동유럽까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거대한 변화 또는 전환의 시기가 닥칩니다. 그게 대체로 14세기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11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변화가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식인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입니다. 그러한 의문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기존 역사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폭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우 11세기는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가운데 북송시대인데요. 이때 말 그대로 사마광이라는 인물이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먼저 저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정초라는 인물이 한 100여 년 뒤에 통지라고 하는 역사서를 저술합니다. 물론 이 사이에 또 다른 역사서들도 저술이 됩니다. 이 자치통감이나 통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전과는 다른, 즉 이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단대사 저술에서 벗어나서 통사를 저술한 겁니다. 예, 보시면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권수가 294권, 엄청나게 방대한 양입니다. 춘추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춘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주 위열왕 23년, 기원전으로는 403년입니다. 이 시기는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때입니다. 이때부터 당나라가 멸망하고 이어지는 5대, 송나라가 등장하기 직전이죠. 5대 말인 959년까지 16왕조의 1362년간을 편년체 형식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사마강이 처음 이 책을 저술했을 때 제목은 통지였습니다. 정초의 통지와 똑같은 제목이었는데, 이 역사서를 저술한 뒤에 황제에게 올렸더니 황제가 자치통감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통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자치는 자가 미천자자입니다. 치는 통치라는 뜻이죠. 통치의 미천이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통감은 시대를
관통하는 거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치의 미천이 될 만한 것으로서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실들을 다룬 것이 자치통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통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다룬 역사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초는 통지라는 책을 200권 분량으로 저술했습니다.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주위열왕이니까 말 그대로 역사시대, 그 중에서도 가장 사실적인 기록들을 확보하기 쉬운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정초의 통지는 훨씬 위로 거슬러 가서 거의 신화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삼황 5제부터 이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로 따지면 자치통감보다도 한 2000년 이상 더 긴 시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역사서가 있지만 바로 이 변화의 시기에 나타난 역사서들 공통점은 바로 통사라는 점입니다. 이런 통사는 중국에서만 저술된 게 사실 아닙니다. 당연히 고려에서도 서술될 수 있었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고려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역사서가 저술됐습니다. 고려에서 1170년에 무신난이 일어났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1185년에 카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무신 정권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고려와 일본이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고려의 무신 정권은 한 100년 정도 지속되다가 몽골 침입 이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문신들의 정권이 들어서는데요. 반면에 일본은 1185년에 출범한 카마쿠라 막부 이후에 일본 역사는 그 무신들의 정권이 계속 지속되고 이어지다가 1860년대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으로 일왕이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들었을 때까지 거의 7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무신들의 등장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나중에 굉장히 큰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20세기, 21세기에도 서로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국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또는 문화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12세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12세기 전후에 나타난 통사의 저술에서도 그런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일본의 경우에 먼저 1220년에 우관초라고 하는 역사서가 저술됩니다. 승려인 천태자주 지엔이 불교적 관점에서 이 세속의 정치사를 서술한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만한 역사서가 승려인 코칸시레엔이 저술한 원형석서입니다. 이 원형석서는 기전체 형식에 따라서 일본의 불교사를 종합적으로 서술한 일본 최초의 불교 통사입니다. 지엔이나 코칸시렌이나 승려이면서 역사서를 저술했다 하는 점에서 보면 이전 스님과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삼국유사와 다른 점은 우관초는 세속의 정치사만 다뤘고요. 원형석서는 불교사만 다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유사는 그 정치사와 불교사를 아우르는 역사서를 저술했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두 승려 이후에 승려가 아닌 세속 사람으로서 저술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기타바닷계 지카후사라는 인물이 쓴 신황정통기라는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는 신화에 해당되는
신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신, 지신도 신입니다. 이 지신 5대를 거쳐 그 다음에 기원전 660년에 즉위했다는 1대 천왕부터 그 당대까지 96대 천왕까지 이른바 천왕의 계보에 따라 서술된 제왕의 연대기라고 할 수 있는 역사서입니다. 제목에도 이미 신황 정통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황, 신적인 존재로서의 황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통은 말 그대로 아무도 의심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계보를 갖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정통입니다. 정통의 반대는 이단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신황 정통기는 일본이 신의 나라다, 신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점을 표방한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우에도 통사가 저술되고 일본의 경우에도 통사가 저술됩니다. 이런 이 통사 저술을 보면 단순히 생각할 때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게 주변국에도 전해져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역사들을 서로 대비하고 견주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영향관계로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령 영향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각국마다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독창적인 어떤 면모들을 보여주게 마련입니다. 특히 이 11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새롭게 나타난 통사의 저술이라고 하는 점은 외형상 중국에서 시작된 흐름이 전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나라마다 매우 다른 독창성을 보여주는 역사서 저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구유사도 그런 동아시아 전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담뿍 담고 있는 그런 텍스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 하는 점에서는 상구유사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통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상구유사는 매우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우리 제시해 드렸던 고대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이상 장구한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구유사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조목들은 다 합쳐봐야 17개 정도입니다. 17개 조목은 이야기가 17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과연 그 17개 조목 안에 2000년의 역사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 당연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다른 나라들의 중국이나 일본의 통사와 다릅니다. 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그 역사에 걸맞은 그런 내용들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련은 이렇게 17조목밖에 서술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스님이 일단은 허구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신황정통기 같은 경우 신대 또 지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신화적인 내용을 역사처럼 서술한 부분들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황이 시작됐다는 기원전 660년도 사실은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 때가 아닙니다. 천황이 등장한 것은 그보다 훨씬 후대입니다. 그럼에도 이 신황정통기에서는 기원전 660년에 일본의 천황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마치 증명된 것처럼 서술을 합니다. 오늘날 고고학의 발굴이라든지 여러 문헌 자료들을 보면 이 신황정통기의 앞부분의 상당 내용은 다 허구라는 것이 이미 밝혀집니다.
반면에 이련 스님도 그렇게 저술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저술하지 않은 것은 이련 스님은 훨씬 더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는 관점을 견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사를 수술하면서 그 흙으로 채우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 그 역사를 다룰 것이냐,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념이나 고정관념을 이련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것과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역자가 지나올 역자입니다. 근데 이 지나올 역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지나온 것을 가리킵니다. 대부분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온다는 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아닌 공간이 있습니다. 즉 지리적으로 변화해왔다, 또는 이주해왔다, 이동해왔다, 변동되었다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역사 이러면 시간 중심으로 사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대사의 경우에 바로 그런 시간 중심의 역사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왕조가 들어서고 사라진 뒤에 그 자리에 새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리적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다루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시간 중심으로 한 왕조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과정만을 서술하게 되죠. 그런데 통사에 오면 그 시간의 간격이 훨씬 넓어질 뿐이지 지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룬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건 단대사 이후에 생긴 역사관념이 그대로 고착화돼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련 스님은 특이하게도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닌 지리적 이동이나 지리적 변동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고대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또는 소략하게 남아있었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즉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수술하려고 기존 문헌이라든지 또는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시간적인 길이를 다 메꿀 수 없다는 한계를 너무 절실하게 느꼈고, 그렇다면 고대사를 어떻게 수술할 것이냐. 그때 이련 스님이 떠올렸던 게 바로 지리적 이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리적 이동 때문에 고대사는 특별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점에서 생각하면 이련 스님은 고려라고 하는 당시 왕조가 갖고 있었던 그런 현재적 상황, 말 그대로 이민족들이 침략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고려라는 이 국체가 실제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 위에서만 존재했었던가. 연원을 올라가면 분명히 북쪽으로 광범위한 영역까지 허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명칭에도 고구려에서 따온 고려인데 왜 역사에 대해 또 영토에 대해 이런 인식들이 결여되어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의 경우 새롭게 주목했던 것이 바로 이런 지리적으로 한국 고대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헌 자료의 이 부실함이라든지 소략함은 고대사를 오히려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련 스님은 그러면서 보면 역사가 치고는 매우 과감하고 대담하고 또 그러면서 도전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 지리 인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와 지리를 결합한 역사관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역사지리라는 용어라든지 역사지리를 하나로 묶는 이런 인식은 서구에서는 19세기 후반에 나타납니다.
당연히 동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서구에서 영향을 받아서 20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역사지리라는 데 대해서 좀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련 스님은 800여 년 전에 이미 역사지리라고 하는 개념을 나름대로 갖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역사지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조목들이 있습니다. 고조선부터 우사절 유택을 이어서 신라시조 혁거세왕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원고에도 있습니다만은 화면으로 띄워보내드리겠습니다. 순수는 처음에 조목들 순수 그대로입니다. 단지 중간에 오가야와 북부여 사이에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는 고조선, 위만조선을 거쳐서 이서국, 오가야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북부여, 동부여를 거쳐서 신라시조 혁거세왕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두 흐름을 각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조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실제 분량은 좀 많습니다. 길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제시하면 이와 같습니다. 간단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군 왕금이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조선을 열었다. 후대에 이제 위만 조선을 비롯해서 다른 조선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원래 조선에 옛고자를 넣어서 고조선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처음에 국가 명칭은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은 아사달에 도읍을 두고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 배구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당나라 배구전기는 구당서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이다.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하여 조선이라 했다. 고구려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고죽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고요. 그 고죽국 자리에 주나라가 건국될 때 그 이전 왕조였던 상왕조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기자가 피란을 가면서 이 고죽국 자리로 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종의 접수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 때 다시 이 지역을 한나라 군대가 침략해서 3군을 두고 이름을 현도, 낭랑, 대방이라 했다. 요 뒷부분은 고조선의 말미에 나옵니다. 이 17조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각 조목의 서두와 말미를 지리적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시작하거나 끝맺는 데 있습니다. 신라시조 혁거세왕 이후에 전개되는 많은 이야기들에서는 이런 지리적 정보가 제시되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고대사에 해당되는 앞부분에는 이 지리적 정보와 관련된 사실들이 중점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련 스님이 고대사를 지리와 관련해서 서술하려고 했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고조선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존의 역사학에서는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널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도 이런 형식의 이 지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반도 땅에 낭랑군이나 대방군 이런 한 사군에 해당되는 군이 두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고조선의 내용을 잘 보시면 처음에 아사달에 조선을 열었다고 했고요. 사실 아사달은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고구려가 고죽국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건데, 이 고죽국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금 베이징, 즉 북경에서 가깝지 한반도에서는 아주 멉니다. 지금 기원 후 204년의 지도에는 이 고죽국을 볼 수 없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요동군에서도 더 서쪽으로 가야 이 고죽국 지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련 스님이 고조선에서 이런 지리적 정보를 이렇게 내놓았을 때는 한나라가 둔 3군, 현도, 낙랑, 대방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는 이어지는 대목을 보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지도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뒤에도 제가 한 번 더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위만조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만조선에는 전한서 조선전에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처음 연나라 때부터 일찌감치 진번과 조선을 침략해서 얻고는 관리를 두고 보루를 쌓았다. 연나라라고 하는 곳은 지금 북경 일대가 이 연나라 지역입니다. 나중에 중국의 역사가들이나 후대에 오늘날에 와서는 훨씬 더 북동쪽으로 확장된 영역을 연나라로 보는데요. 그것은 후대의 관점이고 실제 이 한나라 때는 지금의 북경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연나라가 진번과 조선을 침략했다고 했을 때는 그로부터 약간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대목을 보시면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요동의 바깥 변방에 딸리게 했다. 이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은 바로 전국시대 진시황의 진나라가 전국 칠흥 가운데 6나라를 멸망시킨 일과 관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나라가 북경 일대라고 하면 이때 진나라가 간 것도 이 정도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얼음에 진왕도라고 하는 사실 지역명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 지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훨씬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대목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봉 3년, 즉 기원전 108년 여름에 이계의 재상 3은 사람을 시켜 왕을 죽이고 와서 항복하였다. 그럼에도 왕건성이 아직 함락되지 않자 죽은 우거의 대신 성기가 또 배반했다. 이거는 위만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여 진번, 임둔, 낙랑, 현도 등 4군으로 만들었다. 만약에 한반도 땅을 조선으로 보고 그곳에 진번, 임둔, 낙랑, 현도 등 4군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당시 한나라가 굉장히 먼 곳까지 침략 전쟁을 하러 온 셈입니다. 과연 역사적으로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지도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시 이 지도를 보시면 기원전 106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기원전 106년이기 때문에 고구려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고구려뿐만 아니고 삼국이 건국되기 전입니다. 그때 한반도의 북쪽 지역을 이 한사군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그 한사군의 지리적 위치입니다. 과연 이게 타당하냐 하는 것도 역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게 낙랑군이라고 한 지역을 한번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면 다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위만조선 다음에 특이하게도 마한이라고 하는 조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존의 역사학계에서 말하는 대로 배운 바에 의하면
마한은 지금 충청도 전라북도 지역입니다. 즉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해서 주로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남쪽에 있는 것으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런 스님이 위만조선 다음에 마한을 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부라든지 78국이라든지 낙랑국 등은 대부분 요동지역과 관련된 곳입니다. 매우 기이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내용을 보면 한편은 이해가 됩니다. 마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위만이 조선을 치자. 조선의 왕인 준이, 이 조선은 원래 고조선의 왕입니다. 궁중 사람들과 신하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넜고 남쪽으로 한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러 나라를 열어서 마한이래 했다. 이것만 보면 마한은 충청도 지역이나 전라북도 지역으로 비정을 해도 별로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최치원이 한 말을 거론했습니다. 마한은 고구려고 진안은 신라다. 마한은 고구려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마한을 고구려라고 한 것은, 이것은 지금 평양 일대, 평양 위아래 그 근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한을 이야기한 이유는 위만조선 이후에 조선이 말 그대로 멸망하면서 그 유민들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를 서술하기 위해서 마한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바다를 건넜다 할 때 이 바다를 어디로 볼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 고죽국 자리, 즉 북경에서 가까운 그 일대를 고죽국, 즉 고조선 자리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바다는 지금의 발해입니다. 발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해를 건너서 한반도 쪽으로 조선왕중 일행들은 건너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부라든지 78국을 이야기를 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부는 평나나 현도군 등 한나라에 두었던 군을 평주 도독부로 삼고, 그 다음에 임둔과 낙랑 등을 동부도의부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한나라의 직할지로 삼았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직할지가 과연 한반도 쪽에 있었느냐 하는 것도 큰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낙랑국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8국입니다. 여기는 조선의 유민들이 나뉘어서 70여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한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서한, 즉 전한을 가리킵니다. 조선의 옛 땅에 처음에는 4군을 두었고 나중에는 2부를 두었다. 이 2부가 앞에 나오는 2부입니다. 법령이 점점 번잡해지면서 갈라져 78나라가 되었으니 각 나라는 1만호였다. 조선의 유민들이 나뉘어져서 70여 국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조선 유민들이 있었던 지역은 말 그대로 북경에서 북동쪽에 해당되는 일대, 좀 더 확장하면 요서지역이죠. 요동까지는 오지 않고 요서지역을 포함하는 그곳에 조선의 유민들이 78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곳이 낙랑국입니다. 낙랑국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할 수도 있는 제목이지만 과연 이게 실수였을까 아닐까도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낙랑궁이 아니고 낙랑국입니다. 제목부터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전한 때 처음으로 낙랑군을 두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학자 인응소가 한 말을 거론했습니다. 이를 옛 조선국이다, 이랬습니다. 말 그대로 낙랑군이 있었던 곳은 옛 조선국이 있던 나라였다,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구 당시의 주석에서는 평양성은 옛날 한나라의 낙랑군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앞서 보셨던 2개의 지도는 바로 요 대목만 부각시켜서
그린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당서는 말 그대로 900년대에 들어와서 지어집니다. 굉장히 후대의 역사입니다. 그게 주석에서, 그것도 본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석에서 평양성은 옛날 한나라의 낙랑군이다 이랬습니다. 사실 이 평양성도 지금 북조선이 있는 평양을 말하느냐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서지역에도 평양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주류 사학계에서는 한반도 안에 있는 평양성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야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 요서지역에 있는 평양성이 평양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앞뒤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국사에서는 혀끝새 30년에 낙랑 사람들이 와서 몸을 맡겼다 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노래왕 14년에 고구려의 3대 무혈왕이 낙랑을 쳐서 멸망시켰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신라의 몸을 맡겼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낙랑 사람들이 신라에 와서 몸을 맡겼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혈왕이 낙랑을 쳐서 멸망시켰다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과연 낙랑 사람들인 낙랑군 사람들인지, 그리고 낙랑군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때 낙랑군 사람들은 과연 요서지역의 낙랑군에 있었던 사람들인지 아닌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기원 후 37년 무혈왕이 낙랑을 쳐서 멸망시킨 것.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 무혈왕이 낙랑을 쳐서 멸망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낙랑공주란 말이 나옵니다. 낙랑은 그때 의젓한 나라입니다. 즉 낙랑군이 아니고 낙랑국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련 스님이 여기에 조목의 제목에 낙랑군이라 하지 않고 낙랑국이라고 한 것은 실수로 한 게 아니고 실제 역사에 맞게 붙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랑국과 낙랑군은 같으냐 다르냐? 나중에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이 중국 당시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 그때 수많은 제국들이 멸망을 하고 그러면서 유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대거 이주민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다시 진시황의 진나라가 15년 만에 멸망하면서 항우와 유방이 등장하는 또 한 번의 천하의 대혼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대대적인 이주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진나라 유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중원을 중심으로 각지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북동쪽, 즉 요서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나라 때가 되어서 특히 한무제의 흉노정벌이라든지 그다음에 북방, 남방 각 곳으로 정벌전쟁을 펼치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때 또 한 번 그런 전쟁 와중에서 이주민들이 대거 발생을 합니다. 한나라 때 무제가 조선을 쳐서 멸망시키고 두었다고 하는 한 사군도 그런 와중에 나타난 겁니다. 전한시대에 나타난 거죠. 즉 기원전 아까 보셨던 기원전 106년의 지도가 바로 그 시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무제의 군대가 과연 한반도까지 왔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존 역사학계에서는 왔다고 보고 한사군이 조선 반도에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낙랑국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보시더라도 낙랑 사람들이 몸을 맡겼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는 요서 지역에서 그 다음에 전란과 이주민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요동 지역으로 갔다가 한반도 북부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보게 될 우리 건국 이야기 속에서도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인데요. 일단 이런 이동을 해온 역사가 고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하는 것 하나 거론하고요. 그 다음에 무유랑이 낭낭을 쳐서 멸망을 시켰다 할 때 이 낭낭은 중국에서 둔 한 사군의 낭낭군이 아니고 낭낭국이다. 왜 이렇게 단정을 짓느냐 하면 이 시기에 중국의 역사서에 보면 이 요동 지역까지 중국이 관심을 둘 여가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무유왕 때면 기원 후 37년입니다. 이때는 전한이 멸망하고 왕망에 의해서 신나라 건국된 뒤에 그 다음에 후한 광무제가 새롭게 한나라를 이렇게 세운 시기입니다. 광무제의 전기에 보면 광무제의 군대, 즉 한나라 군대가 이 조선 지역으로 침략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지도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예. 예, 보시는 지도 왼쪽이 기존에 앞서 보시던 두 개의 지도를 다시 표현한 겁니다. 이게 현도군, 임등군, 낭낭군, 진봉군이 한반도에 있다. 그런데 이 상구유사 기록과 중국에 있는 역사서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바처럼 요서 지역에서도 서쪽 편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즉 요동군, 낭낭군, 현도군, 진봉군, 임등군. 그 밑에 보하이만 이런데 보하이는 발해를 중국식으로 발음한 곳입니다. 즉 발해 일대에 이 한 사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있던 낭낭군의 유민들이 밀려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랴오양, 압록강을 거쳐서 이 평양 쪽으로 이동해 온 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현 스님이 이 고조선 이후에 서술한 이 내용에서도 사실은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지리적 이동을 해온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역사 기록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한서나 후한서의 기록에 보면 중국에서는 이런 이 한반도 지역에 한 사군을 설치할 만큼의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사 자료에는 중국 본토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감당하기에도 바빴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이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진한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민족들이 광무제 때에 한나라에 와서 복속되었다 하는 이런 짤막한 구절은 있습니다. 이 구절도 흥미로운 것은 한나라 군대가 쳐들어가서 정복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동이족 일부가 한나라에 가서 복속되었다, 스스로 찾아왔다 하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그것만 보더라도 한 사군이 한반도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쪽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역사적 상황이 이미 있었다. 즉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한 사군은 한반도에 두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낙난국 이후에 북대방, 남대방입니다. 남대방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조조의 위나라 때 처음으로 남대방군을 두었다. 그래서 대방의 남쪽으로 바다 천리를 한해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한해라고 하는 부분, 여기 남대방을 지금 전라도 지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로 본다면 그 남쪽의 바다 천리는 지금의 대한해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해를 대한해협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상구유사의 각 조목들의 순서를 이렇게 따라가면 이것은 한해를 대한해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만조선의 유민들이 내려온 이 경로를 따라가 보면 대한해협이 아니고 한해는 발해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정합니다. 그래야 뒤에 나오는 말갈 발해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갈 발해 부분에서는 발해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해국을 압록과 남해, 부여, 추성, 사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남해, 부여, 추성 이래요. 부여도 포함됩니다. 이건 당연히 저 요동 지역 위에 있었던 북부여, 동부여와 같은 부여국을 가리킵니다. 그 부여국이 나중에 국가가 사라진 뒤에 지명으로 부여라고 하는 것으로 남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발해국, 우리 삼국 통일 이후에 북쪽 지역에 들어선 발해가 자리하고 있었던 곳이고 여기를 고구려의 옛 땅이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북쪽에는 말갈이 있고 남쪽에는 외인이 있으며 서쪽에는 백제가 있어 나라의 해가 된다. 말갈의 땅은 아슬라주와 맞붙어 있다. 이제 신라 사람들이 북쪽에 말갈이 있었다 했고 이 말갈 땅이 아슬라주, 지금의 강릉 지역입니다. 붙어 있었다 이러면 말 그대로 그 강릉 이북 지역을 가리키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말갈은 함경도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갈과 발해를 붙여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발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말갈 지역 사람들이 서로 뒤섞여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말갈을 이야기하면서 거론한 아슬라주에 이어서 나오는 조목이 이서국입니다. 지금의 청도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흐름의 마지막인 오가야가 이어집니다. 이 오가야에서 일단 하나의 흐름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가야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고령, 함령, 함안 지역을 비롯해서 제일 남쪽의 고성의 소가야까지 이어집니다. 즉 바다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북방 대륙에서 남방 해양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을 이 11개의 조목으로 간략하게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지도는 기존 역사서에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건 기원 후 200년대 지도라고 해서 보통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원 후 200년 되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건국된 지도 200년 뒤입니다. 근데 그때 낙난군, 대방군 등이 지금 평양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국사 기록하고도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 그려놓으면 원래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한반도 땅에 낙난군이나 대방군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한이나 진안, 변안 땅도 원래 이 자리에 늘 고착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지도는 삼국유사에서 고조선부터 오가야까지 서술한
대목을 바탕으로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왕금성 자리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조에 내려오면 고조선 다음에 기자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로 됩니다. 그러나 이련스님은 삼국유사에서 기자조선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련스님의 판단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조선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쪽에서 후대에 만들어낸 그런 인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련스님은 그래서 기자조선을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만조선 자리에 나중에 한나라가 침략을 해서 멸망시킨 뒤에 한 사군을 두면서 그 자리에 이부가 생기고 그 다음 이부가 다시 허지부지 사라진 뒤에 78국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이부는 처음에 한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해서 차지할 때는 한나라의 직할지로서 당당히 중국 땅에 속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 자체가 워낙 내분과 내란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전국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시대에도 그랬고 후한 광무제가 들어왔을 때도 광무제 이후에도 한나라는 이 동북 지역에 관심을 둘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부를 두었지만 그 이부 자체는 중원에서 통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와해되고 그 자리에 조선의 유민들이 78개의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이련스님 보셨고 이게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위만조선의 왕인 준과 그 일행이 이 발해 지역을 거쳐서 마한 땅, 마한이라고 표시된 나중에 고구려 땅이 될 곳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이제 마한하고 고구려가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한의 동쪽 지역이 말갈 족들이 큰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조선부터 오가야까지의 역사적인 흐름을 지리적 이동과 결합시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 나타난 것처럼요. 그래서 왕금성을 중심으로 해서 위만조선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발해 말갈 지역을 거쳐서 말갈과 그 다음에 오가야로 내려오는 흐름, 그 다음에 한 일파는 발해를 거쳐서 발해 지역 말 그대로 바다를 거쳐서 마한으로 왔다가 다시 말갈과 뒤섞이고 그래서 오가야로 내려오는 일파. 이게 이련스님이 고조선에서 오가야까지 간략하게 서술하면서 지리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고대사의 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다음에 강의인 건국 이야기들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아마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조선에서 오가야는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대사 부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야사학계와 기존 주류사학계와 반목이 심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군을 어디에 두느냐부터 시작해서 원래 고조선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하는 문제들. 주류사학계가 말 그대로 큰 힘을 갖고는 있지만 과연 주류사학계의 주장이 타당하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류사학계에 대해서 중국 쪽 역사 기록을 그렇게 폭넓게 참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이 제야사학계에서도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왜 중국에 있는 많은 역사 기록들을 두루두루 참고하고 그걸 바탕으로 고고학적 발굴과 관련지어서 주장을 하지 않고 중국 역사 기록 중에 극히 일부만 끌어와서 그것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또 의의를 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더 많은 다양한 자료들을 배제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기존 역사학계에서는 충분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 제야사학계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마치 역사적인 훈련이 되지 않은, 역사학의 공부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냥 민족주의적인 발상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이련서님의 삼국유사 앞부분도 완전히 부정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미 보셨다시피 이련서님이 중요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중국 쪽 역사서와 지리서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상당 부분 뒷받침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이 고조선에서 오가야까지 오는 부분과는 다르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흐름은 이제 북부여에서 신라까지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이 부분은 의외로 논란이 많지 않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 북부여는 잘 아시는 해모수와 금화왕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시면 이 북부여의 핵심 내용은 해모수라고 하는 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부르고 그리고 성씨를 해라고 했다. 그래서 해부르입니다. 재미있죠. 보통 우리는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을 이야기하면서 고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모수일까 아닐까 하는 것은 다음에 건국 이야기를 다룰 때 제가 재차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본다면 이 왕은 나중에 상제의 명령으로 동부여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명제가 나타나서 북부여를 이어서 졸본부여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바로 그것을 고구려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부여라고 하는 호칭도 사실은 나중에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부여인데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동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위치상 북부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명제가 나타나면서 졸본부여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리고 북부여에 이어서 동부여가 이 한조목 차지합니다. 당연히 동부여는 북부여에서 왜 동쪽으로 왔는가를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가 이어집니다.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이렇게 하면서 졸본주는 요동 경계에 있었다. 좀 애매합니다. 요동이 요서와 요동이는데 그게 요동에서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요동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건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구려라고 하는 것을 부여와 관련해서 지으면 요동, 요서 지역까지 허가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구려 다음에 그 남쪽에 있는 변한 백제를 볼 수 있습니다. 신당서와 구당서에서는 변한의 후손들이 낭낭 땅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서 낭낭국에서도 다루었지만 낭낭 땅이 과연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변한 땅에 낭낭 땅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변한을 보통 마한 변한 진안을 했을 때 마한의 동쪽, 즉 강원도 일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낭낭이 과연 강원도 지역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게 의문이죠. 그 다음에 변화는 남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으면 진화는 동쪽에 있다고 하면서 이 최치원이 말한 변화는 백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변화는 백제다 하는 이 구절 때문에 또 논란이 있습니다. 앞서 낭낭국을 보셨던 것처럼 낭낭이 요서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백제도 출발이 요서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비정됩니다. 근데 온조가 시조인 변한 백제를 생각하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졸본 부여였고 그곳이 위치한 곳이 요동 일대라고 하면 아마 제일 먼저 움직일 곳이 요서 지역으로 옮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했다가 나중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련서님은
변환백제를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충청도 일대로 보지 않을까. 충청도와 그 이북 일대를 보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진한 이렇게 나옵니다. 진한의 경우에 흥미로운 부분은 진한 지역의 늙은이들이 한 말입니다. 즉 중국의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달아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자 마한이 동쪽 경기의 땅을 떼어서 서로 도라고 불렀는데 진나라 말과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진한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진한에는 진나라 진시황의 진을 따서 진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남국에서도 남남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나중에 신라 땅으로 와 살았다라고 한 대목이 있는 것처럼 이 진한 조목에도 말 그대로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한반도로 흘러 들어와서 무리를 지어서 살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최치원은 진한은 본래 연나라 사람들이 피해서 온 곳이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경 일대에 연나라가 있었고요. 그 연나라가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많은 전쟁과 정치적 변동에 의해서 북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오고 또 밀려서 한반도 쪽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나라 사람들이나 연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즉 중국 대륙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한반도에 많았다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사절유택, 신라시조 혁거세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라시조 혁거세왕 시작을 보시면 진한의 땅에는 옛날에 6마을이 있었다. 그래서 알천 양산촌부터 시작해서 6촌 이야기를 쭉 거론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혁거세왕이 등장하는 내용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건 진한의 땅에는 옛날에 6마을이 있었다 이러는데 물론 지금 경주에 가면 이 6촌의 촌장들 후손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는 흥미롭게 보는데요. 삼국유사에도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진한을 훨씬 강릉 일대에 원래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또 남쪽으로 흘러내려와서 지금 경주 일대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라는 끊임없이 북방에서 내려온, 이주해온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것은 이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 북부에서 신라까지 어떤 형세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을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화살표가 되어 있어서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일 처음 부여, 제일 위에 북쪽에 있는 부여 지역에서 시작되는 한 흐름이 동쪽으로 가서 동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동명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고구려 땅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북부에 있던 유민들이 고구려 땅과 마한을 거쳐서 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변환백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일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바로 변환백제 바로 위에 마한과 오른쪽에 진한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앞서 봤던 것처럼 이 진한 지역에는 중국의 연나라나 또는 진나라 유민들이 흘러들어와 살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한을 거치지 않고 또 고구려도 거치지 않고 이 유민들이 진안으로 바로 올 길은 별로 없습니다. 발해를 거쳐서 발해라고 하는 바다를 거쳐서 왔다 하더라도 마한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바다로 거쳐서 왔든 아니면 육지로 왔든 간에 중국 북부 지역에서부터 많은 이 이주민들이 끊임없이 한반도 쪽으로 흘러 들어왔다 하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는 나중에 신라로 통합된다 하는 것이 상우유사 앞부분의 조목들에 나타난 고대사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와 이 변한백제의 백제, 그 다음에 진안을 포함한 신라, 이렇게 삼국이 형성되는 과정이 이 북부에서 신라까지 조목들이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현스님은 삼국유사 기편 앞 조목들, 고작 17개의 조목들로 이 고대사의 큰 흐름 두 가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 고대사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이할 만한 일입니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고대사가 형성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한국의 고대사는 한 특정한 지역에서 시작돼서 왕조만 바뀌었던 역사가 아니라 첫 출발부터 지리적으로 아주 먼 곳에서 시작해서 끊임없이 지리적 이동과 변동을 겪으면서 이런 당대의 고려라고 하는 왕조까지 이어졌다 하는 인식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사실은 드물게 가질 수 있는 역사인식이고 오늘날은 더더욱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벌써 고려 이후에 고착화된 땅 위에서 천년의 역사가 흘러간 그 이후의 삶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반도 넘어 다른 곳에서 우리 고대사가 어떤 방식으로 펼쳐진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조선시대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유덕공이 발해고를 지으면서 발해라고 하는 역사를 새롭게 주목한 점은 있지만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냥 조선은 아득한 옛날부터 조선 그 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이란 국호 자체가 고조선의 조선과 똑같기 때문에 좀 깊이 역사적 사실을 따져보지 않으면 조선이라는 땅은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 후 1492년 건국될 때까지 똑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이어진 이 역사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시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이동을 함께 고려해야만 온전하게 이 전체 면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리적 사실을 중시하면서 서술한 일련의 이 대목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히 고조선의 위치가 어디냐 또는 한사군의 위치가 저 요소지역 바깥에 있었는지 아니면 한반도에 있었는지 하는 논란을 넘어서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자극제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삼국유사의 이 앞부분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국의 고대사, 그리고 이련 입장에서 보면 현대사겠죠. 고려시대 당시 현대사까지의 역사의 흐름은 북방에서 남방으로, 그리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끊임없이 이동해온 역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착각이나 오해를 할까 염려해서 이렇게 좀 더 적나라하게 서술을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런 셈이 됐습니다. 즉 조선 이후에 단일민족, 특히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한 바대로 과연 단일민족이냐 하는 데 대해서 결코 아니다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중국의 진나라 사람, 연나라 사람부터 저 북쪽 지역, 지금으로 보면 하얼빈 일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느 민족이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는 선비족도 있었고 말갈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여족들도 있었고 수없이 다양한 민족들이 그 북방 지역에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려로 내려오고 고려가 멸망했을 때는 발해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신라로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끊임없이 민족들이 이동을 하고 뒤섞인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대사입니다. 그리고 고대사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고려시대에도 그리고 조선 전기에도 수많은 이민족들, 즉 여진족이나 거란족들이 계속해서 한반도로 유입되고 그래서 뒤섞였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천민이라고 우리가 매우 멸시했던 백정들의 경우에 그냥 일반 백성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소 잡는, 즉 짐승 잡는 이 백정들은 원래 한반도, 즉 조선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보다 실제 요동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여진족 구성들입니다. 대부분. 즉 이민족들입니다. 그네들이 안타깝게도 조선에 들어와서는 거의 천민 집단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게 저는 조선의 역사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선 이전에는 그 백정들을 천시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족이라도 한 백성으로서 대등하게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뒤섞이도록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조선에 와서는 매우 차별적인, 차등적인 의식을 가지면서 그네들을 솎아내고 그래서 이민족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왜곡된 의식을 갖게 된 좀 불행한 그런 역사 문화가 남아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상무유사를 왜 다시 조명해야 되느냐? 어떤 점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중요하냐 하는 점에서 볼 때 이런 단일민족이라든지 자민족, 특정 민족 중심의 사고라고 하는 그런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폭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역사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이 대등하게 존중받았던 그러면서 역사를 이어온 우리의 흔적들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는 재발견하게 만드는 그런 인식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고전 그런 점에서 상무유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은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게 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화라고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다시 다른 관점에서 검토하고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한국의 고대사가 어떻게 내려왔느냐 아마 어떻게 보시면 기존 우리 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보셨던 것과는 요 다른 것들을 일부분이나마 아마 경험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크게 고대사의 두 가지 흐름 이것은 상구유사를 통해서 일연스님이 밝히고자 한 또는 증명하고자 했던 그런 두 가지 흐름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역사적 사실과 꼭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라고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 훨씬 다양한 자료와 또는 고고학적 발굴 성과들을 통해서 좀 폭넓게 접근하면서 다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고대사에 대한 접근을 위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